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35년간 지속된 일제 강점이 끝나는 순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울음과 환호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울의 큰 길에는 태극기를 든 수만 명의 군중이 넘쳤고, 감격의 눈물이 곳곳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의 씨앗이 이미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해방은 한국인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의 종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준비 없는 독립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게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인 8월 9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향해 급속도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의 예상을 뛰어넘는 진격 속도에 미국은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0일 밤, 미 국무부의 두 젊은 대령딘 러스크와 찰스 보네스틀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미소 양국이 나누어 점령하기 위한 경계선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을 미국 관할 구역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선이 바로 북위 38도선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은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도 없었고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예상 밖에도 이 분할안을 아무런 이해 없이 수락했고 38선은 그렇게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애초에 이 선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임시 군사 행정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임시선이 70년이 넘도록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해방 당일, 조선 총독부는 치안 유지를 위해 독립운동가 여운형에게 행정권 이양을 제안했습니다. 여운형은 이를 수락하며 8월 15일 당일 건국준비위원회, 이른바 건준을 결성했습니다. 건준은 불과 열흘 만에 전국 145개 지부를 조직했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실질적인 자치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급속한 자치의 움직임은 곧 외부의 힘에 의해 좌절되고 맙니다. 1945년 9월 8일, 미 제24군단 사령관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이 인천항에 상륙했습니다. 미군은 건준과 그것이 발전한 조선인민공화국을 합법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장군은 군정청만이 유일한 정부라고 선포했고 남한에서의 미군정 시대가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정은 초기에 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을 일부 유임시키는 실수를 범해 한국인들의 거센 분노를 샀습니다. 하지 장군은 한국어와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것이 이후 여러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8월 26일 평양에 입성하며 소련군정을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공산주의 정치 세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련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바로 만 33세의 젊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았으며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945년 10월 14일, 소련군은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 김일성을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소개했습니다. 당시 북한 내에도 조만식이 이끄는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이 건재했습니다. 조만식은 조선의 간디라 불릴 만큼 민중의 신망이 두텁고 도덕적 권위가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신탁통치를 지지하도록 강요하자 이를 거부한 조만식은 1946년 1월 가택연금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소멸되고 공산주의 일당 체제가 굳혀지는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수십 개의 정당과 정치 단체들이 난립하며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과 김구였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30년 이상 독립운동을 펼쳐온 베테랑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영어 실력과 미국 내 인맥을 바탕으로 귀국 직후부터 미군정과의 관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27년간 상하이와 충칭에서 망명 독립운동을 이끈 상징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임시정부를 공식정부로 승인하지 않았고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경국, 소련 세 나라의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신탁통치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해방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른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우를 불문하고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선공산당이 갑자기 신탁통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 극적인 전환의 배경에는 소련의 직접 지령이 있었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모스크바 협정의 원문을 살펴보면 신탁통치에 앞서 임시 민주정부 수립이 먼저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언론은 이 핵심 내용을 왜곡하거나 누락하여 보도했고 이것이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좌익은 모스크바 협정 지지를, 우익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정치 지형은 극명하게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이 신탁통치 논쟁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남한 정치에서 좌우 이념 대립이 본격화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46년 3월과 1947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위원회의 목표는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대상인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의 범위를 두고 미소 양국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신탁통치에 반대한 단체들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고 미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위원회가 모두 결렬되면서 한반도 통일 정부 수립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1946년 3월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역사에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통일 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면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른바 정읍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분단 정부 수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김구는 강력히 반발하며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보다는 통일을 위해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미소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역사의 흐름은 이미 분단이라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1947년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습니다. 유엔 소총회는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은 유엔 위원단의 북한 입경을 거부했고 선거는 남한에서만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맞서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를 향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 평양 방문을 결행했습니다. 1948년 4월 두 사람은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8선을 넘었습니다. 회의에서 김일성은 형식적으로 통일과 왜군 동시 철수를 주장했지만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 준비는 이미 완료 단계에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 통일을 향한 마지막 외교적 시도는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역사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분단의 제도화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 역사적인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였습니다. 21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투표율은 무려 95.5%에 달했고 198명의 재형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198석 가운데 100석은 북한 몫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재형국회는 새 나라의 헌법을 제정했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이 되는 그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었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인 9월 9일,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수상으로 취임하며 한반도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공식 출범한 것입니다. 두 정부는 모두 자신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와 체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대립과 긴장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광복과 분단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몇 가지 뼈아픈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해방은 우리 힘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었고 분단 역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내부의 이념 갈등과 권력 다툼도 통일의 기회들을 놓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좌우 합작을 위해 헌신하던 여운형은 1947년 암살되었고 통일을 외쳤던 김구는 1949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통일을 꿈꾸었던 이들의 죽음은 분단이 얼마나 깊고 폭력적인 과정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1945년 광복의 그날, 이 땅의 사람들이 꿈꾼 것은 자유롭고 하나 된 나라였습니다. 그 꿈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분단이 찾아왔고 그 분단이 결국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 6.25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단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졌는지, 그 전쟁이 한반도에 무엇을 남겼는지 다음 편에서 한국전쟁의 전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